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은 것들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글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체력이 쌓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든다. 둘째, 여러가지 유용한 툴을 마스터한다. 셋째, 사업 하나를 꼭 해본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은 4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조금 더 심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대에는 특권이 있다. 바로 실패할 수 있는 권리다. 30, 40대에는 실패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대의 실패는 인생의 훈장이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해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또 요런 얘기를 들으면 반박이 나오기도 해요. 20대는 그럼 뭐 실패하면 안 아픈 줄 아느냐, 20대의 실패도 아프고 쓰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20대 뿐이겠습니까? 10대 때 실패해도 똑같고요, 유치원 때 실패해도 아프고 쓰린 건 똑같아요.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약간 상대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20대는 30, 4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패가 좀 더 용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 40대가 되면은 실패했을 때 타격이 좀 더 큽니다. 일단은 책임져야 할 게 이때는 더 많거든요. 30, 40대가 되면은 가정도 꾸렸을 테고 아이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나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고통을 짊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실패가 쉽지 않은 일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져서 실패가 좀 더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도 좀 부족합니다.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주변의 시선도 그 나이 돼서 뭘 좀 시작해, 이런 시선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대에는 이러한 뭐 부담감들이 좀 덜 하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하기 때문에 20대에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4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왜 꼽았느냐, 요즘에 좀 뭐랄까 꼴불견이랄까요,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들이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할까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에요. 설명을 드리려면 잠깐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게임은 5명이 한 팀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하고 나서 한 5분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 일찍. 이러면 좀 앞으로의 게임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럽니다. 나 그냥 포기할래? 이 게임 던질래? 이러면서 막 고의로 게임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내가 막 일부러 적한테 죽어주고 적한테 유리한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신고하기 항목에서 아예 따로 항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을 정도입니다. 뭐 게임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주세요에 부정적인 태도, 고의로 게임을 망치거나 포기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 의도적으로 죽어서 적이 이기도록 도움,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는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꼭 게임에서만 나오는 행동은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하고 5분도 안 됐는데 안 풀린다고 게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 나 이번에는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안 했으니까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지, 이거 성적 안 나온 거? 당연해, 막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잘 볼 거야, 이건 뭐 내 실력이 아니야,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자포자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최악이 뭐냐 꼽으면 3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쳐요. 왜냐면 옆에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막 옆에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해도 안 돼, 응? 고만 애써라 좀, 진짜 열심히들 산다 진짜,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막 깎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부정적인 기운을 막 널리 퍼뜨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좀 최악으로 보는데,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실패할까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요즘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타깝고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고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6부 칭찬의 역효과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칭찬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프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칭찬이 역효과가 나느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한 그룹에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야, 너 진짜 잘한다. 머리 좋네. 어려운 문제였는데 머리가 정말 좋은 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의 재능을 칭찬을 해요. 다른 그룹에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잘 노력했구나. 야, 어려운 문제도 침착하게 잘 푸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던 과정, 즉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칭찬을 해요. 이렇게 재능을 칭찬하는 그룹과 노력을 칭찬하는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제시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앞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를 해요. 이때 아이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재능을 칭찬한 그룹은요,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을 해요. 노력을 칭찬한 그룹은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을 합니다. 오, 이게 칭찬을 다르게 한다고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나? 좀 놀랍죠?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아이들한테 문제풀이 방법과 친구들의 점수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뭘 선택을 하느냐? 재능을 칭찬한 그룹은 친구들의 점수를 선택합니다. 노력을 칭찬한 그룹은 문제풀이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이게 문제를 풀었으면은 그 문제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능을 칭찬한 그룹은 오히려 친구들의 점수를 선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걸 알려면은 다음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증명 목표와 성장 목표예요. 증명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제의 결과는 노력보다 재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즉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성장 목표라는 게 있어요. 성장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제의 결과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능을 칭찬한 그룹은 어떤 목표를 갖게 되느냐? 증명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했다가 내가 앞에서는 한 70점 맞았는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했다가 30점을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30점짜리 인간이구나 라고 본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30점밖에 증명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피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실력이 나아지고 뭔가 도전 정신을 갖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능을 칭찬한 그룹의 아이들이 왜 친구들의 점수를 선택했느냐? 증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어느 정도를 증명해냈는지, 내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사실 실력이 나아질 걸 생각을 하면은 문제풀이 방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친구들의 점수를 선택하는데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증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 목표를 가지게 되면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게 되죠. 왜냐? 내가 성장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점수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성장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문제풀이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갖게 되느냐가 달라지고 그것이 사고방식을 결정해서 아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명 목표에 이어지는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 목표에 이어지는 성장형 사고방식, 이게 뭔지도 또 알아봐야겠죠? 고정형 사고방식은 내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 능력이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은 타고난 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없다. 그래서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패란 내 재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예. 내가 실패했다? 그 얘기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그런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란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회피하게 됩니다. 실패가 드러나면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실패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 이거랑 반대되는 성장형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성장형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통과 의례가 됩니다. 왜냐면 실패 덕분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실패를 해도 두려울 게 없죠. 지금 실패했어도 다음에는 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거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시작하고 5분도 안 되는데 게임 던지는 친구들, 시험 못 볼 것 같으면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라면서 정신친구 하는 친구들, 어차피 해도 안 돼 라면서 자포자기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요. 아니,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번에 시험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열심히 안 할래. 뭐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할래. 자, 그럼 고정형 사고방식이 왜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순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 한계가 딱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브론즈에 머무는 이유는 내 실력이 딱 거기까지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을 못 본 거는 내가 딱 70점짜리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70점짜리 인간이 되느니 아예 열심히 안 해버려서, 차라리 다음에 열심히 해서 100점 맞고 100점짜리 인간이 되는 게 낫지, 지금 열심히 했다가 망해가지고 70점짜리 인간이 되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해버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정신승리하고, 그리고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자신의 능력이 증명받는 순간을 계속 유예하는 건, 미루는 겁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정당하게 평가받는 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왜? 평가받았다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게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초반에는 망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게임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초반에 망했을 때 역전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내가 이번 시험은 좀 준비가 안 좋았는데 그럴 때 또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지금은 실패해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겠지. 성장형 사고방식, 다음에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포자기를 안 해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면 실패할까봐 노력하지도 않는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그쵸, 아까 말했죠? 내가 증명받을 게 두려워서, 즉 내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아예 노력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야 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재능을 칭찬하게 되면 증명 목표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력을 칭찬하게 되면 성장 목표를 갖게 되고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뭐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생각한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도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고정형 사고방식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이제 퍼뜩 떠오를 때마다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 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다 실수하게 돼 있고요. 해봤자 어설퍼 보이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이한 거지 당연한 거는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못한다고 너무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걸 믿어야겠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람들 다 기어댕겨야죠. 걸어댕기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쵸? 하지만 누구나 처음엔 걷지 못했어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나아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두 발로 섰을 때 균형을 잡을 것인지, 이걸 엉덩방아를 몇 번을 찍으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이제 머리부터 꼬꾸라지지 않으려고, 꼬꾸라질 때 어떻게 해야 덜 아플 수 있을지, 이런 거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아기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아기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 만약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냥 낮은 수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네, 의식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해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걸 꾸준히 고민하면서 노력해야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요, 재능은 어떻게 발현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련도에 따라 요구하는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초보일 때 요구하는 재능이 있고요, 중수일 때 요구하는 재능이 있고, 고수일 때 요구하는 재능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바둑 고수에 들어가려면은 뭘 잘해야 될까요? 네, 일단 수읽기를 잘해야 해요. 남보다 한 수 앞서서 볼 줄 아는 그 수읽기, 그걸 할 수 있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바둑 고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네, 더 나은 고수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내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수까지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해서 최선의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수를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리전까지 하게 되면은 더 고수의 길에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걸 넘어서 진짜 역사에 남는 레전드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됩니다. 바둑 기사 중에 이걸 제일 잘하셨던 분, 별명이 돌부처였던 분, 이창호 기사님이 계시죠. 네, 정말 유명하죠. 그분이 정말 세계 1위의 자리에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하셨는데, 그분의 최대 강점이 이거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는 것. 이런 식으로 바둑만 봐도요, 고수에 들어서는 때 필요한 재능이 다르고, 그거를 더 뛰어넘는 재능이 다르고, 그거를 넘어서 역사에 남는 레벨이 되는 재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바둑 고수 안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재능이 다른데, 바둑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요구하는 재능이 다 각양각색이겠습니까? 네, 바둑 말고 한번 이번엔 공부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저번 중간고사 때 평균 60점이 나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등짝을 한 20대쯤 두들겨 맞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할 때, 공부 못하는 사람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끈기부터 생겨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공부하는데, 나는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습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래 엉덩이 붙이고 있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만들어야지. 일단 5시간, 6시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습관부터 들여야지 일단 공부 못하는 레벨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서 공부를 잘하는 레벨이 되려면, 이제 평범한 레벨까지는 올라와서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레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의도 파악이 꼭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걸 넘어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챕터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지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더 나아가면 교육부에서 왜 이 챕터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있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레벨까지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반에서 10등 수준을 넘어서 전교 10등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평균 88점, 89점을 넘어서 평균 90점, 92점, 95점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 실수들을 줄이는 거 한두 문제 차이로 전교 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은 전교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얘는 공부 진짜 겁나 잘하는 애, 이 정도 수준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더 높은 레벨이 있어요. 전국 상위 0.1% 수준까지 되는 거. 모의고사만 보면은 등수가 이제 전국 등수 100위 안에 막 들어가고 이런 수준이 되는 거. 이게 되려면 메타인지가 있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이 과목을 할 때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내가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거에 시간을 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것, 능력, 그 인지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모든 것을 재능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공부? 그거 타고나야 돼. 운동? 유전자가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재능이 있습니다. 바둑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어떤 아이는 끈기가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레벨은 금방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의도 파악까지도 잘 되고 그랬는데 실수 줄이기가 잘 안 돼서 잘 못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메타인지는 굉장히 높았는데 끈기가 없어서, 집중이 약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레벨을 못 벗어나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또 끈기만 생기면 공부를 갑자기 확 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요구하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한다고 꼭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게 느려도 나중에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대기만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전국 1등이 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세계 1등이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재능을 내가 타고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걸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이 되면은 또 다른 재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레벨을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 하면은 계속 그 레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레벨, 다음 단계의 레벨이 되면은 또 다른 길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만 탓하면서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 저는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기만성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재능이 없어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기 위한 태도, 마지막은 어쩔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잘 못한다, 어쩔래.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해서 뭐해, 안 돼, 뭐하러 그렇게 노력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 나 진짜 이번에 결심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무슨 서울대야, 너 저번에 모의고사도 8등급 나왔다며, 무슨 서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나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네가 무슨 NBA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화에도 나왔던 대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심지어 부모라면 그래도 신경 꺼야 합니다. 예. 남들이 뭐라 하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 신경을 쓰세요. 나는 노력할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형 사고방식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예, 제가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내가 더 나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한 다음에야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진짜 제 뇌를 거의 세뇌하는 수준으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딱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제 안에는 고정형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아주 강력한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게 뭐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나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지다 보면은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예, 여러분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는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전 정말 90살, 10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해서, 예,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노력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